중양절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소림사 경내 앞뒤 종로에서 범종이 한꺼번에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자 조반을 마친 군웅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어제 영웅대회 마감을 선포한 달마당 노승이 앞으로 나서더니 군웅들을 보며 말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제 아미파 장모님께서 천하제 1인으로 뽑히셨소. 이제 아미파 장모님께선 뒷산에 오르셔서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시고 금모사왕 사손을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노승이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노승이 앞장서서 뒷산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미파 제자 8명이 그 뒤를 따르고 이어서 주지학과 나머지 아미파 제자들이 줄지어 따라붙었다. 수천의 군웅들도 멀찌감치 뒤처져 일제히 뒷산으로 향했다. 산봉우리에 도착한 군웅들은 소나무 구루터기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3명의 고승을 보았다. 달마당 노승이 군웅들에게 설명했다. 금모사왕은 현재 저 세그루 노송 사이에 있는 지하 뇌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 뇌옥을 지키시는 분들은 저희 소림파 장로 3분이십니다. 아미파 장모님께선 저희 문파 3분 장로님과 싸워 이겨야만 뇌옥을 깨뜨리고 금모사왕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지켜보던 장무기는 초조하기만 했다. 그때 양소가 슬그머니 다가와 귓속말로 장무기를 다독거렸다. 교주님,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이미 위보관과 설부득이 오행기 제자들을 이끌고 산봉우리 밑에 잠복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미파 측이 사법왕을 내놓지 않으려 할 때에는 우리가 폭력을 써서라도 빼앗겠습니다. 그러자 장무기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대회 규칙을 무시하면 신의를 잃게 된다고 양소를 타일렀다. 그 말을 듣고 조민이 살며시 다가와 핀잔을 주었다. 사대업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 무슨 대회 규칙이니 신인이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사대업에게 원한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자 양소가 싱긋 웃으며 조민의 말을 받았다.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 철관도인, 주형, 팽대사, 4분이 혹시 모를 암습에 대비해서 내 귀퉁이를 한 군데씩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에 조민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누군가 암습을 가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틈에 냉큼 사대업을 구해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천하 군웅들도 우리더러 신의를 저버렸다고 탓할 수 없겠죠. 하지만 풍파가 잃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죠. 양좌사님,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남몰래 부활을 시켜 일부러 사대업을 습격하는 척해서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틈에 슬쩍 사대업을 빼돌리는 거죠. 그러자 양소가 기막힌 작전이라며 손뼉을 쳤다. 그러고는 당장 손쓸 사람을 골라보냈다. 그 모습을 보고 장무기는 떳떳지 못한 방법이라 생각하면서도 양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이때 주지학의 음성이 들려왔다. 제가 혼자서 소림의 장로 3분과 겨룬다는 건 공평치 못한 처사 같습니다. 이것은 3분 고승께도 불경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달마당 노승이 선선히 응낙했다. 아미파 장문께서 한두 사람의 도움을 바라신다면 물론 안 될 것도 없겠지요. 주지학은 그 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행히 저는 천하 영웅들께서 양보해 주신 덕분에 요행이 어제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돌아가신 스승 멸절 사태께서 가르쳐주신 저희 아미파의 비전절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3대3으로 싸운다면 설령 이긴다 해도 돌아가신 스승께서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신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 1대3으로 맞선다면 주인에 대한 불경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영웅대회에서 제 손에 부상을 입고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장교주와 손잡고 2대3으로 싸우면 어떨까 합니다. 천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장교주는 여러 해 전에 저희 스승께 삼장을 얻어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을 저희 스승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장교주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스승님의 위엄과 명성에 누를 끼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고는 장무기를 불렀다. 장무기는 기쁜 마음으로 걸어나와 주지학 옆에 섰다. 주지학이 싸늘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어제 중상을 입은 몸이니 제게 별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저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추면 됩니다. 그 말에 장무기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윽고 주지학이 부드러운 채찍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휘두르자 채찍은 삽시간에 크고 작은 원을 10여 개나 그려냈다. 그런 다음 왼손에 서슬 푸른 단도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한 손에는 길고 부드러운 채찍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짧고 단단한 강철 단도를 든 모습을 보고 군웅들은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주지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품속에서 성화령 2자루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앞쪽으로 걸음을 내딛다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 소리까지 냈다. 어제 입은 중상을 여태껏 치료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지금 장무기 머릿속에는 사손을 구하겠다는 생각뿐 명성 같은 것은 고려치 않았다. 오히려 오늘 싸움으로 주지학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때 도액대사가 인사를 건네왔다. 장교주께서 오늘 또 한 수 가르침을 주시러 오셨군요. 저분 아미파 장문께서 어제 천하 군웅들을 압도했다는 소리를 들었소. 설마 저분 무공이 장교주마저 능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자 장무기가 대꾸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불초 후배는 어제 아미파 장문께 중상을 입고 피를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에 도난 대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거 참 기이한 일도 다 있군. 그 말을 끝으로 새 노승의 검은 채찍이 슬금슬금 풀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산허리 쪽에서 난데없이 요금 뜯는 소리와 퉁소 부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려왔다. 장무기는 그 소리를 듣고 반가웠다. 요금 뜯는 소리가 잇따라 울리는 가운데 베개 입은 여인 넷이 산봉우리 위로 사뿐히 올라섰다. 수중에는 역시 길이가 유별나게 짧은 검은고 한 틀을 받치고 있었다. 구성지게 울려 퍼지는 가락에 맞춰 이번에는 흑에 입은 여인 넷이 유별나게 기다란 퉁소를 한 자루씩 들고 나타났다. 흑백이 서로 다른 8명의 여인은 8방위에 갈라섰다. 그러고는 검은곤의 틀과 퉁소네 자루가 일제히 합주를 시작했다. 부드럽고도 우아한 장단에 맞춰 다망색 얇은 비단옷을 걸친 미녀가 느린 걸음걸이로 산봉우리 평지 위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 장무기가 노룡진 개방총단에서 만난 황산 미녀였다. 개방의 소녀 방주 사홍석이 먼저 알아보고 쪼르르 달려가더니 그녀의 품에 덥석 안겼다. 양언니, 우리 장로와 용두 어른 4분이 모조리 죽었어요. 고자지라는 소녀의 손끝이 주지학을 가리켰다. 아미파하고 소림파 중놈한테 죽었어요. 황산 미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도 알고 있단다. 그러면서 주지학을 쳐다보며 비웃음 섞인 투로 말했다. 구운백골조와 백망편이라. 그따위가 천하에서 제일 강한 무공이라곤 할 수 없지. 그 말에 군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깜짝 놀라 동료들끼리 서로 마주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나이 지긋한 연장자들은 생각이 한결같았다. 아미파의 주장문 부부가 쓰던 5손가락 조법이 설마 했더니 역시 100여 년 전 강호의양명 떨치던 구운백골조였단 말인가. 거기다 주장문이 오늘도 꺼내든 저 기다란 채찍이란 게 백망편이었던가. 사실 그들은 구운백골조와 백망편이 모두 전설적인 무공비급인 구음진경에서 나온 것으로 지나치리 많지 음독하고 악랄한 무공이란 소문을 들어왔을 뿐 실전된 지 오래되어 아무도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다. 황삼 여인이 사홍석의 손을 잡고 개방 제자들 쪽으로 걸어가더니 비탈진 바위 더미 위에 걸터 앉았다. 주지학의 얼굴빛이 다소 질렸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공격하자고 장무기를 향해 명령하듯이 소리쳤다. 백망편이란 이름 그대로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의 흰 몸뚱이처럼 기다란 채찍이 스르르 풀려나가더니 삽시간에 도난 대사의 검정 채찍을 휘말아갔다. 그리고 그 기세를 빌려 솟구친 몸이 세 그루 소나무 사이 한 복판에 뚝 떨어져 내렸다. 단한수로 적의 중앙을 직접 공격해 들어가는 대담성과 재빠르고도 매서운 공격 초식을 본 군웅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도난대사의 채찍이 일순간 무력화된 것을 본 도액대사와 도겁대사의 채찍이 일제히 뻗어나가더니 좌우로 나뉘어 주지학에게 협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장무기도 몸을 움직였다. 장무기는 주지학에게 오늘의 전공을 몰아주기 위해 건곤대 나이 신공과 구양 신공은 사용하지 않고 성화령에 기록된 페르시아 무공만 사용했다. 그래서 다소 동작이 산만하고 괴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페르시아 무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군웅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저 장무기가 내상에서 회복되지 않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다. 장무기는 두 자루 성화령을 앞으로 내뻗어 그대로 도난대사의 앞가슴을 향해 내찔렀다. 그것을 본 도난대사는 속으로 찔끔 놀랐다. 이 무렵 도난대사의 검은 채찍은 주지하게 채찍과 한데 엉클어진 채 풀리지 않은 터라 채찍을 돌려 장무기의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었다. 도액대사와 도겁대사는 막내 사제의 위급한 형세를 보고는 즉시 주지학을 향하던 두 채찍을 좌우로 돌려 곧바로 장무기를 엄습해왔다. 두 채찍이 매섭게 장무기의 등을 향해 내리꽂히자 장무기는 볼성 사나운 모습으로 땅바닥을 나뒹굴었다. 그런데 장무기가 굴러 멈춰선 곳이 하필이면 도액대사 옆이었다. 도액대사는 기회라 여겨 왼손으로 장무기의 어깨를 내리찍었다. 그러자 장무기의 왼 손바닥이 건곤된 아이 신공으로 이를 거뜬히 풀어버리더니 어느새 도겁대사를 향해 어깨를 부딪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공격은 맥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군웅들은 장무기가 땅바닥에 나자빠져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술 취한 주정뱅이처럼 온갖 추태를 보이자 어제 입은 중상 때문에 그런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군웅들은 알지 못했다. 만약 지금 장무기가 사용하는 페르시아 무공을 상대하는 것이 새 고승이 아니었다면 이미 승부가 났을 거란 걸 말이다. 장무기조차 영사도에서 페르시아 사자 셋과 처음 마주쳤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페르시아 무공은 괴이하고 예상치 못한 초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만약 소림사 세고승과의 싸움이 아니라 1대1이나 혹은 1대2 정도만 되었어도 승기를 벌써 잡았을 것이다. 80여 초가 지나고 나서도 장무기의 괴초는 끝없이 동작을 바꾸어가며 쏟아져 나왔으나 시종 세고승의 솜털한 올조차 건드리지 못했다. 싸움이 100초에 가까워졌을 때 장무기는 세고승의 채찍 위력이 점점 강해지는 반면 자기 동작은 처음 싸울 때의 민첩성을 잃고 차츰 둔탁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자기도 모르게 신마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마도 여기서 100초쯤 더 싸운다면 장무기는 완전히 신마에 잡아먹힐지도 몰랐다. 지금 장무기가 구사하는 고대 페르시아 무공의 창시자 산중노인 하산은 살인을 밥 먹듯 저지르던 대악인이었다. 당연히 그런 악인이 만든 무공이 마공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싸우는 소림파의 무공은 그런 마공과는 상극 중의 상극이었다. 장무기가 성화령을 얻고 나서 처음 수련할 때까지만 해도 별 느낌이 없었으나 이제 강적들과 마주쳐 싸우면서 무공 속에 감춰진 정교하고도 오묘한 장점을 발휘하다 보니 심령이 차츰 마도의 감흥을 받아 장무기는 점차 미치광이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장무기가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어느덧 사악하고도 간특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장무기의 미치광이 같은 웃음소리가 막 끝나던 찰나 세 그루 소나무 사이지와 뇌옥으로부터 느닷없는 독경 소리가 울려 나왔다. 바로 양부 사손의 목소리였다. 사손은 천천히 금강경의 한 대목을 읊어나갔다. 장무기는 싸우면서 한 귀로 사손의 금강경을 흘려들었다. 사손이 독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림파 세고승은 채찍의 위력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 사손의 독경이 계속되었다. 금강경을 들을수록 장무기는 갑작스레 가슴속 온갖 상념이 물결치듯 격심하게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사손은 지난 몇 달 동안 지하 뇌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세고승이 낭송하는 금강경을 귀담아 듣고 경전 내용의 뜻풀이에 잠옷 큰 깨우침을 얻었다. 그런데 방금 사악한 기운이 깃든 장무기의 웃음소리를 듣고 이내 신마에 빠져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장무기가 신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금강경을 읊기 시작한 것이다. 장무기는 사손이 읊은 경문을 들으면서도 손 속의 공격 초식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경문 속에 담긴 뜻을 떠올리는 순간 신마는 봄눈 녹듯 허망하게 쓰러지고 신마가 물러갔다.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무공의 연결고리도 일관성을 잃어버려 토막토막 끊기고 말았다. 도겁대사의 검은 채찍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날아들더니 그대로 장무기의 어깨를 후려쳤다. 장무기는 황급히 어깨를 늘어뜨려 피해냈다. 그와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건곤된 아이 신공의 구양 신공을 배합해 도겁대사의 채찍을 후려쳐냈다. 그러면서 곁눈질로 주지학을 보았더니
이리 틀어막고 저리 빠져나가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미 폐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장무기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다. 이제 페르시아 무공으로 새 고승을 상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주지학에게 기대를 걸기도 힘든 상황에서 양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침내 장무기의 입에서 맑은 기합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두 자루 성화령을 휘두르며 새 고승의 채찍에 강한 공력이 실린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새 새 고승의 채찍은 장무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장무기가 전심전력을 다 펼치면서부터 새 고승의 채찍에 가중되는 압력이 커져만 갔다. 새 고승은 어쩔 수 없이 저마다 내력을 끌어올려 맞서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지학에게 빈틈을 노릴 기회를 주려고 했다. 이리 되니 지켜보던 군웅들의 눈에 모든 상황이 또렷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장무기와 새 고승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져 갔다. 새 고승의 정수리에 차츰 희뿌연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마와 정수리에 돋아나온 땀방울이 내공의 압력에 수증기로 화한 것이다. 그것은 이제 5사람 모두 저마다 내력을 겨루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증거였다. 장무기의 머리 위에도 물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붓구처럼 일직선을 그린 채 꼿꼿이 뻗어오르고 있었다. 정수리 바로 위 상공에 아주 가늘고도 기다란 형태로 응어리진 채 흩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건대 그 내력의 깊고 두터움이 새 고승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지학은 예상외로 새 고승과 정면 대결을 피한 채 시종일관 싸움판 외곽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전후좌우로 나돌면서 유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금강복마진에 틈이 생기면 그 즉시 몸을 날려 뛰어들었다가 검은 채찍에 차단당하면 맹수에게 놀란 사슴마냥 후딱 뒷걸음질쳐 물러나오곤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장무기와 주지학의 무학 수준이 금세 판명났다. 관전하던 군웅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서로 고개를 맞댄 채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어제 장교주가 주장문에게 일부러 져준 모양이군. 군웅들은 저마다 과거에 장무기와 주지학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며 쑥덕거렸다. 아무튼 장교주와 주장문 사이가 심상치 않은 것은 틀림없네 그려. 어느덧 싸움은 장무기와 새 고승 간의 내공 대결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내공으로만 겨룰 뿐 기교라곤 반톨도 쓸 처지가 아니었다. 주지학은 이들의 싸움판에 아예 끼어들지도 못했다. 어쩌다 한 차례씩 백망편 채찍을 휘둘러가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네 사람의 내공이 만등기막에 부딪혀 도로 튕겨나오기 일쑤였다. 그렇게 반 시즌이 지났다. 새 고승에 늘어졌던 승포 자락이 마치 맞바람을 세차게 맞고 있는 것처럼 펄럭이고 승복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장무기의 옷자락은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으로 내공 수준의 높낮이는 이미 판가름난 셈이었다. 바야흐로 싸움은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쯤 되어서야 소림의 새 고승은 싸움을 오래 끌어봤자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돌연 새 고승의 입에서 일제히 고함치듯 기합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검정 채찍 세 가닥이 급속도로 회전하더니 채찍의 그림자가 삽시간에 허공을 메우기 시작했다. 어느 것이 실체고 어느 것이 환영인지 알 수 없는 채찍들이 장무기를 덮쳐들었다. 장무기는 두 눈에 온 신경을 모아 적의 채찍 공세를 모조리 쳐냈다. 그러나 새 고승은 그런 장무기에게서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새 고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왔다. 장무기는 손에 든 두 자루 성화령으로 필사적으로 새 고승의 채찍을 쳐냈다. 그때 도난대사의 검정 채찍이 등 뒷까마득히 먼 거리에서 원을 그리며 덮쳐왔다. 장무기는 오른손에 잡힌 성화령으로 우선 도액대사와 도겁대사의 채찍을 쳐냄과 동시에 두 발로 지면을 박차고 허공 위로 몸을 솟구쳐 올랐다. 그러고는 공중에 몸을 띄운 상태에서 왼손을 뻗어 도난대사의 채찍 초리를 움켜잡고는 도난대사가 앉아있는 소나무 줄기를 중심으로 빙그르르 한 바퀴 맴돌았다. 손길에 잡힌 검정 채찍도 속절없이 잡아 끄는 대로 딸려가 소나무 줄기에 친친 휘감기고 말았다. 도난대사는 놀랄 틈도 없이 채찍을 툭 떨쳐 도로 풀어내려 했으나 채찍의 끄트머리를 움켜잡은 장무기가 왼팔에 힘을 주면서 뒤쪽으로 냅다 잡아당겼다. 그러자 엉겁결에 도난대사도 채찍을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때 아닌 줄다리기 시합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당대 절세 고수 두 사람이 엄청난 내공의 힘으로 동시에 톱질하듯 번갈아 당기고 있으니 그 압력을 소나무가 어찌 견뎌내겠는가. 다음 순간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수백 년 묵은 노송 한 그루가 구멍이 파인 부분에서부터 뚝 부러져 나가고 우거진 나무 가장귀들이 반공중에서 송두리째 쓰러져 내렸다. 그 모습을 보고 도액대사와 도겁대사마저 경악에 차 어쩔 바를 몰라 했다. 그때 장무기가 대갈일성을 터뜨리며 양 손바닥으로 장력을 방출했다. 쌍장이 타격을 가한 곳은 도액대사가 들어앉은 노송 구루턱이었다. 장무기가 날린 장력에는 그가 가진 최대치의 공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무서운 장력을 맞은 노송은 우제끈하는 소리와 함께 맥없이 뚝 부러져 나갔다. 절묘한 힘의 안배와 타격 방향 선택으로 거의 동시에 부러진 두 소나무가 도겁대사가 들어앉은 소나무를 한꺼번에 덮쳐내렸다. 오랜 세월 온갖 풍상을 겪으며 자란 노송 두 그루가 한꺼번에 넘어갔으니 그 무게만 해도 줄잡아 수천근이었다. 잠시 후 엄청난 굉음과 흙먼지가 날리고 여기저기서 군웅들이 놀라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 순식간에 삼봉우리 너른 공터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장무기는 침착한 동작으로 한 손에 거머쥐고 있던 성화령 두 자루를 도액대사와 도겁대사에게 힘껏 던져 보냈다. 두 고승은 허공에서 곤두박질 쳐 내리는 소나무 피하랴 장무기가 마음먹고 날려보낸 성화령을 막아내랴 허둥지둥했다. 장무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금강봉마진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지하 내옥 입구를 덮어씌운 거대한 바위 더미를 밀어냈다. 장무기가 어서 나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사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음이 급한 장무기가 그런 사손의 뒷덜미를 덥석 움켜잡고 지면 위로 끌어올렸다. 바로 그때 도액대사와 도겁대사의 채찍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장무기는 부득이 사손을 내려놓고 품속에서 성화령 두 자루를 꺼내들고 또다시 두 고승을 향해 투척했다. 그러고는 재빨리 두 손으로 두 가닥 검정 채찍 끄트머리를 한 손에 하나씩 움켜잡았다. 도액대사와 도겁대사는 저마다 내력을 끌어올려 채찍을 다시 빼앗으려 했으나 성화령이 벌써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두 고승은 어쩔 수 없이 채찍 손잡이를 놓아버리고 황급히 뒷걸음질로 도약해서 물러섰다. 바로 그 순간 도난대사의 왼 손바닥이 장무기의 앞가슴을 후려쳐왔다. 지악! 빨리 그 스님을 견제하시오. 몸을 비스듬히 뒤틀어 질풍 같은 속도로 피하면서 고함친 장무기는 다시 사손을 안아 일으켰다. 이제 소나무 세 그루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소림파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뜻밖의 주지악은 콧방귀만 낄 뿐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순간 도액대사의 일장이 날아들었다. 한순간 망설임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장무기는 몸을 약간 뒤틀어 급소를 피했으나 그 호된 장력을 어깨에 고스란히 얻어맞고 말았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을 꾹 참고 양팔로 사손을 껴안은 채 이제 막 소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려 할 때였다. 무기야, 날 여기 내려놓아다오. 난 평생 지은 죄업이 너무 많은 몸이다. 여기서 독경하는 말씀을 듣고 참회하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넌 왜 자꾸 날 구해내려고 애쓰는 거냐?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무기는 입을 꾹 다물고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사손의 5군데 혈도를 찍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큰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큰아버님을 모시고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새 고승의 6손바닥이 한꺼번에 날아들었다. 죄수를 두고 가거라. 꼼짝없이 외통수에 몰린 장무기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양부 사손을 내려놓고 쌍장으로 전후좌우 위아래에서 날아드는 공세를 정신없이 막아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고함쳐 당부하기를 잊지 않았다. 지악, 빨리 큰아버님을 안고 빠져나가시오. 그러면서 장무기는 장력을 최대한도로 쏟아내며 새 고승과 맞섰다. 그들 중 한 사람도 주지악의 행동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무기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건곤대 나이 신공의 마지막 7단계 무공을 사용했다. 양 손바닥에서 방출되는 장력이 어느 한 군데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면서 상대방이 도저히 종잡을 수 없게 만들어 그들의 장력마저 덩달아 사방으로 이끌려가며 춤을 추게 만들었다.
어느새 귀신 같은 손길에 홀려 정신없이 춤을 추던 새 고승의 장력이 한순간 장무기의 장력과 마주쳐 달라붙고 모질게 휘몰아치던 손바닥 바람도 삽시간에 잦아들었다. 그러자 싸움터에는 숨막힐 듯 무거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주지학이 움직였다. 그녀는 몸을 날려 사손 곁으로 다가섰다. 이 천박한 계집년. 가까이 오지 마라. 사손이 호통치는 순간 주지학은 대뜸 손길을 뻗어 그의 아열을 찍었다. 말을 못하게 입막음을 한 것이다. 사가놈아. 이제 와서 입을 놀려 나를 해코지할 테냐? 네가 저지른 죄가 하늘에 차고 넘치는데 설마 내가 널 죽이지 못할 듯 싶으냐? 오늘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린 줄 알아라. 아미파 장문 주지학이 단호하게 질책하더니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고 5손가락을 갈고리 형태로 구부려 사손의 정수리를 겨냥했다. 느닷없는 변고에 대경실색한 장무기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지학, 안 돼. 지금 장무기는 새 고승과 내력을 겨루고 있는 처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주지학의 5손가락은 어쩔 속셈인지 사손의 머리 위에 수직으로 들린 채 멈추더니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다. 그녀는 곁눈질로 장무기 쪽을 차갑게 흘겨보면서 비웃음을 던졌다. 장무기. 그날 호주성 혼례식장에서 날 버리고 도망쳤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 주지학의 말을 듣는 순간 장무기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혼례식 날 주지학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온 일 때문에 지금껏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오늘은 아니었다. 광명정에서 자기 가슴에 주지학이 의천검을 찔러 넣었을 때조차 그녀를 미워한 적 없었던 장무기였다. 그런데 양부 사손의 목숨이 걸린 긴박한 상황에서 묵은 빚을 청산하려는 주지학의 처사를 보고 장무기는 처음으로 그녀가 너무나 미웠다. 전심전력으로 대응해도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새 고승과의 내력 대결 중에 심신이 크게 흔들린 장무기는 차츰 새 고승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잠깐 사이에 입고 있던 상의가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명교 측 수뇌부들과 무당파의 유연주와 을리정도 너나 할 것 없이 대경실색했다. 그들은 당장 뛰어들어 장무기를 도와주고 싶었으나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무공 실력이 부족해서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멀찌감치 서서 손에 땀을 쥐고 있던 공지대사가 버럭 외쳤다. 세 분 사수걸은 장교주는 우리 소림파에 은혜를 베푼 사람이니 제발 손속에 사정을 두어주십시오. 그러나 이들 4사람 간의 대결은 이제 어느 쪽이 양보하거나 누가 중재해서 풀릴 상황이 아니었다. 물론 장무기나 새 고승 모두 서로의 목숨을 해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장무기나 새 고승은 진작부터 손을 놓고 휴전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쌍방 모두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라 도무지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더구나 지금 새 고승은 모든 정신을 이 승부에 집중하고 있는 터라 공지대사의 외침을 듣지도 못했다. 그때 위일소가 유령 같은 몸놀림으로 부러진 새 그루 노송 사이로 연기처럼 스며들어갔다. 주지학은 위일소가 빠르게 접근해오는 것을 보고는 사손의 정수리 바로 위에서 5손가락을 멈췄다. 위일소 역시 그걸 보고는 주지학을 덮치지 못하고 황급히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했다. 위일소와 주지학은 겨우 3걸음도 못 되는 거리에서 서로 노려볼 뿐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한동안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 정적이 흘렀다. 관전하던 군웅들도 하나같이 돌부처가 되어버린 듯 온 신경을 싸움판에 집중하고 꼼짝달싹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황금빛 그림자 하나가 허공에 번뜩이는가 싶더니 황삼 여인이 몸을 날려 싸움터 쪽으로 들이닥쳤다. 허공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회전하던 황삼 여인이 어느새 주지학 앞에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러고는 주지학의 정수리를 겨냥하고 5손가락을 활짝 펼쳐 언제든지 내리꽂힐 태세로 곤두세웠다. 그 모습을 보고 대경실색한 군웅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주지학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지는 황삼 여인의 5손가락은 바로 구운백골조였다. 주지학은 갑작스러운 황삼 여인의 기습에 사손의 정수리를 겨누고 있던 손을 뒤집어 내리꽂히는 황삼 여인의 손을 막아냈다. 그러자 두 여인의 구운백골조가 부딪히면서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그러고는 자리를 벗어나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황삼 여인 덕분에 양부 사손이 위기에서 벗어난 걸 본 장무기는 온갖 근심 걱정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그러자 이내 정신을 내력 대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니 자연이 가진 내공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네 사람은 또다시 막상막하의 대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심전력으로 내력 대결을 펼치고 있는 세 고승은 갑작스레 장무기의 내공이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무기는 팽창한 내공으로 자기들을 공격하지는 않고 단지 힘의 균형을 맞춰 여전히 수비만 하고 있었다. 내력 대결에서 쉽게 힘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네들은 힘을 거뒀는데 상대는 힘을 거두지 않는다면 힘을 거둔 쪽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 때문에 한번 시작한 내력 대결을 멈추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해칠 의도가 없다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쌍방 모두 위험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세 고승은 이미 심의상통의 경지에 올라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즉시 내공의 힘을 조금씩 거두어들여 보았다. 그러자 장무기 역시 그만큼 공력을 거두어들였다. 그제야 세 고승은 확신을 가지고 조금씩 공력을 줄였고 장무기 역시 균형을 맞춰 공력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공력을 회수하다 보니 쌍방은 잠깐 사이에 팽팽하던 대결 상태를 완전히 풀어버릴 수 있었다. 그러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네 사람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호탕하게 웃었다. 장무기가 흘낏 돌아보니 황삼 여인과 주지학의 싸움은 바야흐로 점입가경,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상태였다. 황삼 여인은 맨손으로 싸우고 주지학은 오른손에 백망편 채찍을 들고 왼손에 푸른 단도를 잡고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도 주지학이 열세에 몰리고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황삼 여인의 무공초식이 주지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황삼 여인의 움직임은 주지학과 다르게 사악한 기운이 조금도 없었다. 주지학의 동작이 유령 같다면 황삼 여인의 동작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견줄만 했다. 장무기가 보기에 이미 두 사람의 승부는 판가름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만 황삼 여인이 주지학의 무공초식을 유도해서 그녀의 무학 내력을 알아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이때 도액대사가 사손의 혈도를 손수 풀어주며 장무기에게 말을 건넸다. 장교주, 참으로 훌륭하시오. 그대가 우리 세 늙은이를 이기지는 못했으나 우리 세 사람 역시 그대를 이기지 못했소. 그러니 이제 사거사를 데려가도 좋소. 그러고는 사손을 향해 말했다. 사거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던 흉기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고 하셨소. 그대와 우리가 이 산봉우리에서 여러 날 함께한 것도 부처님의 뜻이 아닌가 싶소. 자유의 몸이 된 사손이 일어서서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부처님께서 자비하시어 세분대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초 사손이 밝은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때였다. 황삼 여인의 입에서 맑은 기합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왼손으로 주지학의 백망편 채찍을 낚아채어 빼앗고 뒤이어내지른 팔꿈치로 그녀의 가슴 혈도를 강타했다. 그러고는 오른손 5손가락을 주지학의 정수리 위에 얹어 놓았다. 너도 구운배 꼴조 맛을 한번 보겠느냐? 그러자 주지학은 꼼짝달싹 못한 채 두 눈을 내리감고 죽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사손이 황삼 여인 곁으로 다가갔다. 낭자께서 뉘신지 모르나 우리 부자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그 큰 은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소저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앞으로도 의롭지 못한 일을 계속 저지르면 언젠가는 업보를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낭자께 간청드리오니 오늘만큼은 부디 그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황삼 여인이 빙그레 웃더니 구운배 꼴조로 겨누고 있던 손을 내리고 주지학의 품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잠시 더듬던 손길이 자그만 쌈지를 한 개 꺼내 들더니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무게를 가늠해 본 다음 곧바로 자기 품속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주지학에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이리 내놓아라. 뭘 내놓으라는 거죠? 황삼 여인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주지학의 덜미를 움켜잡고 몸을 날려 서른 척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그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지학에게 무슨 얘기를 건넸다. 그러자 주지학은 대꾸 없이 완강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황삼 여인이 다시 오른손 5손가락을 쫙 벌리더니 그녀의 정수리에 갖다 댔다. 또 뭔가 다그쳐 묻는 듯한데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주지학도 별 수 없는지 입을 열어 대답했다.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황삼 여인의 5손가락은 시종 그녀의 정수리 위에서 떠날 줄 몰랐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황삼 여인이 주지학을 내버려둔 채 소나무 사이로 훌쩍 뛰어들어왔다. 그러고는 장무기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장교주님, 도룡도와 의천검은 바로 당신네들이 중원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상륙했던 그 작은 섬 동굴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사람을 보내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장무기가 깜짝 놀라 뭐라 입을 열려고 하는데 황삼 여인이 얼른 그 말끝을 낚아챘다. 확실한 얘기니깐 의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 도검 한 쌍은 장교주님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오랑캐를 몰아내고 백성들을 지키는데 그 도룡도와 의천검을 쓰셔야 합니다. 이 말 꼭 명심하세요. 말끝을 다 맺었을 때 그녀의 그림자는 벌써 바람결에 나붙기듯 호련히 새 그루 소나무 둘레 바깥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제야 장무기도 마음속에 어렴풋하게나마 가지고 있던 그날 사건의 의문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룡도와 의천검을 도둑맞은 일에 주지학이 관련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황삼 여인의 손에 제압당하고 나서부터 주지학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좌절감과 온갖 번뇌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녀가 흘끗 주변을 둘러보니 소림의 원로 고승 3사람이 가부좌를 든 자세로 한곁에 앉아있고 고개 숙인 사소는 처연한 기색으로 눈썹을 축 늘어뜨린 채 그들 앞에 무릎 꿇고 합장한 자세로 독경을 외고 있었다. 주지학은 그것이 금강경의 한 구절임을 깨달았다. 사소는 지금 아주 홀가분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을 듣고 있자니 주지학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한평생 살인을 숱하게 저질러온 금모사왕 사손 같은 악인도 죄를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니 저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뻐하는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주지학은 장무기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사손의 등 뒤로 무릎 꿇고 앉은 채 양부가 독경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여러 해 전 대도 만안사 보탑에서 스승 멸절 사태와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멸절 사태는 왼손 식지에 끼고 있던 검은빛 감도는 철지환을 빼들고 일어섰다. 아미파 여제자 주지학은 무릎 꿇어 삼가 유시를 받들라. 주지학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러자 멸절 사태가 준엄하게 말했다. 아미파 제3대 장문 멸절은 삼가 본문 장문인의 지위를 제4대 여제자 주지학에게 전하노라. 그 말에 너무나 놀란 주지학은 망연자실한 기색으로 스승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주지학, 왼손 식지를 내밀어 본파 장문의 신물인 철지환을 받아라. 흐리멍덩한 의식 속의 주지학은 스승의 말에 홀린 듯 왼손을 번쩍 쳐들었다. 잠시 후 손가락에 철지환이 끼워지고 어렴풋하게나마 그 묵직한 느낌이 얹혔을 때 비로소 주지학이 입을 뗐다. 사부님, 불초 제자는 나이도 어리고 입문한 지도 오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책임을 떠맡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분부를 거두어 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까지 말하고 났을 때 주지학은 스승의 두 다리를 부여안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멸절 사태가 매서운 어조로 꾸짖었다. 못된 것, 네가 감히 사존의 명을 거역할 셈이냐? 이어서 멸절 사태는 주지학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본파 장문 될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을 하나씩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놀랍게도 스승의 말과 행동에는 후사를 당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주지학은 그런 스승의 모습에 덜컥 겁이 나서 다시 한번 못한다고 앙탈을 부렸다. 그러자 멸절 사태가 언성을 높였다. 닥치지 못하겠느냐? 내 당부를 듣지 않으면 기사멸조의 대죄를 범하는 반역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는 주지학을 부축해 일으키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꿨다. 지학아, 내가 네 사저들에게 장문의 지위를 넘기지 않고 너한테 떠맡기는 것은 너를 편애해서가 아니다. 우리 아미파는 역대로 여인들이 주체가 되어왔을 뿐 아니라 장문 될 사람은 모름지기 무공 실력이 탁월해야 한다.
그래야 영웅호걸이 들끓는 무림기에서도 스스로 문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주지학이 대꾸했다. 보잘것없는 제 무공 실력이 어찌 사저들의 수준에 미칠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멸절 사태가 희미하게 웃음기를 띄었다. 그 아이들의 성취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경지에 가까스로 이르기는 했지만 여기서 더는 크게 진전을 볼 수 없단 말이다. 그것은 억지로 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다. 무공 실력이 진정으로 인류 경지에 오르려면 부지런히 고된 수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너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단다. 내 나이 15살 되던 해 내 스승이신 풍릉사태께서는 훗날 내 무공이 반드시 대성하리라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 즉시 나를 제3대 장문인 자리에 세우기로 결단하셨다. 지금은 네가 비록 사저들의 무공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한량없이 발전하게 될 것임을 나는 잘 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는 주지학은 그저 미망 어린 기색으로 스승의 입을 바라보기만 했다. 이윽고 스승이 제자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너는 우리 아미파의 제4대 장문이다. 이제부터 내가 우리 문파의 큰 비밀 하나를 너한테 일러주마. 우리 아미파를 세우신 개창조사 곽양 여엽께서는 곽정대엽의 둘째 따님이셨다. 곽정대엽은 천하의 명성을 떨친 분으로 2가지 절에를 보유하고 계셨다. 그 하나는 군대를 부려 전쟁하는 병법이요. 또 하나는 절세무공이었지. 곽정대엽이 부인이신 황용여엽은 무척 총명하고 기지가 뛰어난 분이셨다. 그분은 당시 남침해온 몽골군의 세력이 엄청나게 막강해 양양성을 끝내 사수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내다보셨지. 그래서 이들 내외부는 죽음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뜻을 굳히셨단다. 그러나 곽정대엽이 보유한 절세무공과 상승병법이 거기서 끊기고 실전된다면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느냐. 그래서 황용여엽은 솜씨 뛰어난 대장장이를 초청해서 신조대엽 양과 어른이 일찍이 본파의 조사 어른께 선물로 주신 비장의 신병이기 현철중검을 녹이고 여기에 다시 서방세계에서 산출되는 정금을 섞어 도룡보도 한 자루를 주조해냈다. 도룡도란 이름은 당시 용상에 앉은 몽골 쪽 오랑캐 황제를 도륙하겠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었지. 그뿐 아니라 그 무렵 천하에 가장 예리한 보검 한 쌍마저 꺼내 대장장이에게 넘겨주었다. 그 보검은 신조대엽 양과 어른이 쓰시던 군자검과 양대엽의 아내 소용녀가 애용하던 숙녀검이었다. 대장장이는 2자루 보검마저 녹여 의천검 한 자루를 벼려낸 것이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주지학은 도룡도와 의천검을 본파 곽양조사의 모친 되시는 황용여엽께서 주조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멸절 사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황용여엽은 도검을 완성하기 전에 곽정대엽과 몇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병법서 한 권과 무공요결을 적은 책을 저술하셨단다. 그 병법서는 200여 년 전 송나라의 충신 악비장군이 저술한 무목유서를 바탕으로 삼아 요점만 간추린 것이다. 곽정대엽은 청년 시절 칭기즈칸의 서부 대륙 정복 작전에 종군한 경험이 있어 몽골군의 야전 용병수를 깊이 터득하셨지. 따라서 그분은 몽골군 특유의 전술 전략 요점까지 간추려 그 병법서에 수록해두었단다. 또 무학 비급은 구음진경의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단다. 거기에 곽양조사의 외조부인 도화도주 황약사의 절세무학과 곽정 황용 내외분의 스승인 구지신계 홍칠공의 정교하고도 오묘한 무공을 보태 완벽한 내용으로 엮었다고 했다. 그 구음진경의 일부에는 무공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는 편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도화도주 황약사의 제자 2명이 잘못 수련하다 주화인마에 빠져든 적이 있었지. 그 일을 가슴 아파했던 황약사는 그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속성이 가능할 뿐더러 후유증도 제한적이라 수련하는 사람이 좀처럼 주화인마에 빠져들지 않게 고쳐놓았다고 했다. 곽정대엽 내외부는 이 병법서와 무학 비급을 극비장소에 감춰둔 다음 칼을 만들고 남은 현철 2조각에 그 장소에 지도를 새겨놓고 아울러 비밀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 놓으셨다. 주지학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지도가 어디 숨겨져 있냐고 물었다. 철편은 의천검과 도룡도 칼날 속에 하나씩 감춰 넣으셨지. 병법서와 비급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철편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검을 쪼개 철편을 꺼내야 하는데 도룡도와 의천검을 모두 함께 써야 가능하다고 들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이야기에 주지학은 두 눈을 크게 뜨며 귀를 기울였다. 곽대엽 내외부는 도룡도와 의천검을 완성하고 나서 도룡도는 아드님인 곽파로 어른에게 주시고 의천검은 본파 곽조사 어른에게 주셨다. 곽대엽 내외분께선 그 병법서와 무공비급이 몽골 쪽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세상에 나타나면 혹시 간악한 자들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셨다. 그래서 병법서와 무공비급을 직접 아드님과 따님에게 물려주지 않고 번거롭게 비밀 장소에 감춰두었다고 들었다. 멸절 사태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고 주지학의 귓가에 입을 더 가까이 갖다 대며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룡도의 칼날은 현철로 주조한 것이어서 훼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칼등에서 칼자루로 옮겨가는 칼바지까지 자로 재어 꼭 7치되는 부분을 의천검 칼자루에서 꼭 7치되는 부분의 칼날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로 썰면 도룡도의 칼등과 의천검의 몸통에 톱니자국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 그 톱니자국 두 군데를 톱질하듯 마주 비벼대면 도룡도의 칼등과 의천검의 칼날에 쪼개지는 틈이 나타나고 지도와 장소를 새겨놓은 현철 두 조각이 떨어져 나온다고 했다. 잠시 뜸을 들인 멸절 사태가 말을 이었다. 양양성이 함락되던 날 곽대엽 부부는 아들 곽파로와 함께 순국하고 도룡도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훗날 아미파를 세운 곽양조사는 당시 사천 지방 서쪽에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남동생을 구할 수 없었지. 그때부터 100년 동안 강호 무림계의 풍파가 자주 일면서 그 한 쌍의 도검 역시 주인을 몇 차례나 바꿔야 했다. 후세 사람들은 도룡도가 무림지존이요 의천검만이 필적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 칼이 어째서 지존이 되었는지 그 까닭은 아무도 몰랐다. 곽파로공은 한창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그래서 칼을 전해줄 후손이 없었다. 결국 도룡도와 의천검에 숨겨진 비밀은 아미파의 개창조사, 곽양 여협 한 분에게만 전해진 셈이 되었지. 곽양 여협은 평생 동안 전심전력으로 도룡도의 행방을 찾아다녔으나 생전에 수건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야 제2대 장문인 풍릉사태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단다. 풍릉사태 역시 조사어른의 유언을 받들어 죽을 때까지 도룡도를 찾아 헤맸으나 역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분이 원적하실 때가 되자 내게 곽조사 어른의 유언을 전해주셨다. 여기서 멸절 사태가 화제를 딴 곳으로 돌렸다. 내가 본파의 문호를 이어받고 얼마 안 되어 너희 400 되시는 고흥자 어른께서 마교의 광명좌사자 양소와 원한을 맺게 되었지. 너희 400개선 양소와 무공 대결로 승부를 가리기로 했단다. 쌍방이 단독 대결로 겨루되 피하 어느 쪽도 고수를 초청해서 도움을 받지 않기로 다짐했지. 너희 400개선 양소의 무공 실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서 의천검을 빌려갔다. 당시 나도 함께 따라가 도와드리고 싶었으나 너희 400 어른은 신의를 존중하시는 분이라 이를 거절했지. 결국 나는 그분을 혼자 떠나보내야 했지. 이 대목에서 멸절 사태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흥자 어른의 무공 실력이 양소에게 크게 뒤지지는 않았으나 결국 우세를 잡지 못하고 끝내 앞가슴에 일장을 정통으로 얻어맞았지. 그 어른은 의천검을 뽑아보기도 전에 칼을 양소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양소는 의천검을 이리저리 훑어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고 한다. 남들이 하도 의천검 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가 했는데 자기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고철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고는 땅바닥에 툭 내던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훌쩍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했다. 너희 400 어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게 칼을 돌려주려고 아미산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너희 400 어른은 겨우 사흘 여정 만에 객점 한 군데에 쓰러져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저승길로 떠나셨다. 그리하여 당시 국법에 따라 행려병사자의 유품은 모조리 관가에 넘겨지고 의천검마저 관원에 몰수되어 나중에는 조정의 진상품이 되고 말았다. 의천검은 나중에 오랑캐 황제가 여양왕 착한 태무르에게 하사했고 또 나는 여양왕 저택에 들어가 그 칼을 훔쳐내왔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간계에 빠져 그 칼을 빼앗기고 말았구나. 치아가. 이번에 나는 간악한 자의 수중에 떨어져 일생토록 쌓아올린 명성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럼 많지 이 보탑에서 산목숨으로 걸어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 지아가 내 말 잘 듣거라. 장묵이란 음탕한 놈은 지금 너한테 못된 흑심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목숨은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의천검은 마교와 손잡은 조민이란 계집 손에 있다. 그리고 도룡도는 장무기의 양부라는 사손에게 있지. 그러니 그놈한테 거짓으로 친근하게 대하면서 기회를 틈타 의천검과 도룡도를 빼앗도록 해라. 내가 너더러 미인계로 그놈을 유혹해 도룡도와 의천검을 빼앗으라고 요구했다만 사실 그런 짓은 의협이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큰일을 하려면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나도 차마 너한테 그 무거운 짐을 떠맡기고 싶지는 않단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평생토록 무학을 배워왔느냐? 나는 지금 천하 백성을 위해 너한테 이렇게 애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났을 때 멸절 사태는 주지학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주지학은 깜짝 놀라 황급히 마주 꿇어앉은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사부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러나 멸절 사태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승낙하지 않으면 내 죽어도 일어서지 않을 테다. 주지학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스승은 그녀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3가지나 강요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장무기에게 마음을 쏟아 사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다음에는 아미파 장문의 직분을 이어받으라고 강제로 떠맡기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미인계로 장무기를 유혹해 도룡도와 이천검을 빼앗으라고 했다. 주지학으로서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현기증을 일으킬 일이었다. 결국 주지학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다.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한참이 지났다. 저도 모르게 앙문 입술에 극심한 아픔이 느껴져 두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스승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 그대로 그녀의 면전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지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사부님, 제발 어서 일어나세요. 그럼 내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거냐? 사세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눈물이나 줄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다. 말없이 고갯짓으로만 승낙하려니 또 정신이 아찔해져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다. 멸절 사태는 그런 주지학의 손목을 잡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너에게 일러준 모든 것은 우리 아미파의 가장 큰 비밀이다. 100여 년 전 곽정대엽 내외분이 본파 곽양 조사어른께 전해내린 이후부터 오로지 역대 장문만이 그 상세한 내막을 알아왔다. 네가 병법서를 얻거든 나라를 위해 일편단심으로 충성할 애국지사 한 사람을 골라 그에게 넘겨주어라. 무공비급은 네가 간직해 스스로 단련하도록 해라. 내용 가운데 순양지기를 띤 굳세고 사나운 무공은 어린 네가 수련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오로지 구음진경 속 무공만 익히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처럼 급박한 시기에 강적과 맞서기 위해서는 부득불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무공을 먼저 익히거라. 다만 속성으로 익힌 무공은 그 용도가 일시적인 것이라 급할 때 임시변통으로 쓸 것이지 결코 천하무적의 진정한 무학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스승의 말은 분부가 아니라 이미 죽을 각오로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들렸다. 주지학은 흐리멍덩한 의식 속에 고갯짓만 연신 끄덕거렸다. 차분한 목소리로 멸절 사태가 말했다. 의사부는 평생을 두고 아주 큰 소망 2가지를 세워두었다. 그 첫째는 중원 땅에서 몽골 오랑캐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 아미파가 무림의 태산북두라는 소림과 무당을 압도하고 중원 무림계의 제1문파로 성장하는 일이었다. 결국 나는 이 2가지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학 너라면 내가 못다 이룬 2가지 수건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사부 멸절도 구천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감사해하고 있을 것이다. 주지학은 여전히 위축된 기색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쟁쟁하게 울려오던 스승 멸절 사태의 목소리도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그리고 귓결에는 사손의 독경 소리만이 들려왔다. 주지학은 사손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또 다른 과거를 회상했다. 이제 그녀의 귓결에는 독경 소리 대신 아득한 바다 저편 절의 고도에 밀려드는 조수의 물결이 모래 여울 바위에 무심하게 부딪히는 소리로 바뀌었다. 영사도에서 페르시아 배를 타고 중원으로 돌아오던 바닷길. 그들은 이름 없는 어느 섬에 올라 쉬어갔다.
그때 주지학은 큰 어려움 없이 조민에게서 십향연근산이 든 약병을 훔쳐낼 수 있었다. 그날 저녁은 주지학이 밥 짓고 반찬을 만들었으니 아무도 모르게 독약을 국물에 타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상대로 일행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얼마 가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주지학은 장검을 뽑아들고 잠들어 있는 장무기 곁에 섰다. 그녀는 장무기의 목을 베려고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장무기가 자신을 향해 돌아누우면서 빙그레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 미소 띤 얼굴을 보자 주지학은 차마 칼을 내려치지 못했다. 그저 왼손을 내밀어 그 미소 띤 얼굴을 어루만지기만 할 따름이었다. 주지학은 고개를 돌려 잠들어 있는 사손을 쳐다봤다. 평소 사손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주지학이었기에 깊이 잠들어 있는 지금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다. 뭔가를 생각하던 주지학은 바닷가로 내려가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정박해 있던 페르시아 배를 떠나보낸 다음 다시 수경지로 돌아왔다. 주지학은 잠들어 있는 아리를 내려다봤다. 사실 주지학은 오래전부터 장무기와 아리의 애틋한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주지학은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장검을 휘둘러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아리의 흉측한 얼굴에 10여 군데 칼자국을 내놓았다. 그러고는 조민과 아리를 차례차례 높다란 언덕으로 안아다가 바닷물에 던져버렸다. 이제 도룡도와 의천검은 주지학의 차지가 되었다. 그녀는 그 칼들을 산기슭 멀리 떨어진 동굴로 옮겨다 감춰놓았다. 그리고 다시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 절반을 끊고 한쪽 귀마저 아픔을 참아가면서 베어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십향연근산을 조금 입에 털어놓고 자리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애당초 십향연근산은 조민의 것이었다. 바닷물에 던져버린 시체만 떠밀려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완전 범죄였다. 그렇게 섬에 갇힌 채 장무기, 사손과 함께 생활하던 어느 날 밤 주지학은 스승이 일러준 방법대로 도룡도와 이천검을 톱질해서 2개의 쇠조각을 찾아냈다. 한 조각에는 보도산 동쪽 도화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바로 도화도라는 섬에 병법서와 무공비급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조각에는 화살촉 표지가 방향과 각도를 가리키는 아주 복잡하게 그린 지도가 한 벌 새겨져 있었다. 주지학은 보도산이 강절서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중원 땅으로 돌아온 직후 사저들과 만나 아미파 총단을 잠정적으로 아미산 금정봉에서 경원도 동쪽 바닷가 정해안으로 옮기고 혼자 배 한 척을 세내어 도화도로 건너갔다. 못해 오르고 보니 섬 안의 배치가 괴상야릇해서 좀처럼 내륙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녀의 수중에는 지도가 있었고 화살촉 표시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므로 전혀 어려울 게 없었다. 주지학은 결국 도화도 산비탈 어느 동굴 속 지하에서 2권의 초본을 파내는데 성공했다. 100여 년 전 곽정대엽 내외가 숨겨둔 병법서와 무공비급을 드디어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지고 정해안 총단으로 돌아와 모든 사람이 잠든 밤중마다 조용히 펼쳐놓고 스승의 유언대로 구음진경 가운데 속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무공을 익히기 시작했다. 구음백골조와 백망편은 뛰어난 민첩성과 살상력에 비해 속성으로 배우기에 무척 쉬운 무공이었다. 그저 몇 달 익힌 솜씨만으로도 개방의 장로 2를 보기 좋게 쳐 죽이고 무당파의 원로고수 2명마저 혼비백산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그런데 황삼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분명 그녀가 사용하는 무공 역시 구음진경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속성으로 익힌 주지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했다. 그때 느닷없이 사손의 독경 소리가 크게 메아리쳐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사손은 소림의 고승 3분 앞에 허리 굽혀 예배했다. 그러자 세 스님이 합장하여 답례했다. 사손은 홀가분한 기색으로 일어섰다. 그러자 덩달아 장무기도 일어나 양부의 손을 잡고 나란히 다정하게 한 걸음씩 옮겨떼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사손이 소림사 승려 가운데 한 명을 똑바로 가리키면서 외쳤다. 이놈 성곤아, 썩일이 나오지 못하겠느냐? 그 말에 깜짝 놀란 군웅들의 눈길이 일시에 노승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사손의 손가락이 가리킨 인물은 등허리가 활처럼 구부러지고 몰골이 꾀재재하게 생긴 늙은이였다. 사손은 그 노승 앞에 버텨선 채 다시 한번 소리쳤다. 이놈 성곤아, 니놈이 모습을 바꿨어도 목소리만큼은 바꾸지 못했구나.
헛기침 소리를 들었을 때 난 벌써 네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그러자 노승이 표독스러운 웃음기를 띠면서 한마디 대꾸했다. 안목 보는 소경의 허튼 소리를 누가 귀담아 듣기나 하겠더냐. 그러나 노승이 입을 열어 첫마디를 내뱉자 장무기도 대번에 그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장무기는 즉시 몸을 솟구쳐 대뜸 노승의 퇴로를 차단하고 말했다. 원진대사, 아니 성곤 선배, 당신도 사내대장부라면 솔직하고 떳떳이 행동하시오. 사실 영웅대회가 열리기 전날부터 성곤은 일반 승려로 교묘하게 변장하여 동문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 그런데 방금 황삼 여인이 주지학을 보기 좋게 제압했을 때 그는 너무나 뜻밖의 결과에 놀란 데다 사손마저 죽음에서 벗어나는 광경을 목격하자 또 다른 계략을 짜내려고 궁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것은 성곤이 평생 달고 다니던 고질적인 버릇이었다. 기침 소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으나 장님이 된 이후 청각이 유별나게 예민해진 사손의 귀에는 청천벽력보다 더 크게 들렸다. 성곤에 대한 피맺힌 원한으로 지난 수십 년간 복수할 날만 기다려온 사손이 그것을 놓칠 리 없었다. 성곤은 정체가 드러나자 잔뜩 구부리고 있던 허리를 쭉 펴고 큰 소리로 자기 일당들에게 외쳤다. 소림 승려들은 들어라. 마교의 무리가 신성한 불지를 어지럽히고 우리 소림파를 능멸하였으니 일제히 걸기에 가차없이 쳐 죽여라. 오늘만큼은 살개를 범해도 무방하다. 성곤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일당들이 여기저기서 응답하더니 미리 숨겨둔 병기를 뽑아들고 뛰쳐나와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공지대사는 애당초 사형인 공문방장이 반역도 무리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터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원진이 본색을 드러내고 소림파 제자들에게 명교와 싸우라는 명을 내리는 것을 보자 더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저 무시무시한 명교 오행기와 목숨 건 싸움이 벌어지는 날이면 소림 제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살상을 당하겠는가. 그리 되면 천년을 무림의 태산북두로 군림해오던 소림파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아무리 방장의 생명이 중하다 하더라도 천여 명의 제자 목숨과 바꿀 수는 없었다. 결단을 내린 공지대사가 제자들에게 호통쳐 명령을 내렸다. 소림 제자들은 들어라. 공문방장께서 저 반역도 원진의 수중에 사로잡혀 감금되셨다. 여러 제자는 우선 저 반역도부터 사로잡아 꿀리고 다시 방장 어른을 구출하라. 그러자 삽시간에 산봉우리는 혼란과 아우성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주지학은 아직도 땅바닥에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시리에 찬 얼굴이 온통 좌절감과 의기소침한 기색으로 일그러졌다. 장무기는 보고만 있기가 안쓰러워 그녀 앞으로 다가가 봉쇄된 혈도를 풀어준 다음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주지학은 매정하게 그의 손등을 밀어붙이고 발길을 돌리더니 아미파 제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때 갑자기 사손이 목청을 도두어 외쳐대는 소리가 무사람의 함성을 압도하고 산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오늘 일은 모두 성공과 나.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니 모든 은원과 인과 업보는 우리 둘이서 풀어야 한다. 사부님, 내 일신의 무공절기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이었소. 성곤, 내 일가족은 니놈의 손에 몰살당했다. 그대가 베풀어준 은혜와 빚진 원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결산하기로 합시다. 사손의 말을 듣고 성곤은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이미 공지대사가 공문방장의 목숨을 포기하고 돌아선 시점에 승부는 끝난 것이었다. 소림사 방장이 되겠다는 계략이 물거품으로 끝난 것은 둘째치고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는 사손을 제압하고 모든 죄상을 뒤집어 씌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손의 무공을 모두 자기가 가르쳐준 데다 지금은 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아닌가. 더구나 사손은 이미 악명 높은 악인이니 죄를 뒤집어 씌우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생각을 굳힌 성곤이 의연한 기색으로 사손을 손가락질했다. 사손 이놈아, 강호에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이 네 손에 목숨을 잃었는지 아느냐? 하물며 오늘은 마교의 극악무도한 마귀떼까지 끌어들여 신성한 부처님의 복지를 더럽히고 천하 영웅들을 적대시했으니 실로 네 죄가 무겁구나.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무공을 전수했다니 후회막급이다. 이제 문호를 깨끗이 정리하여
기사멸조를 범한 반역도로서 니놈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혼원병력수 성곤이 위엄을 한껏 드러내 보이며 성큼성큼 사손 앞으로 다가섰다. 성곤은 사부로서 제자가 스승을 업신여기고 역대 조사를 능멸한 죄를 처벌하겠다는 태도였다. 그러자 사손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만천하 영웅들은 들으시오. 나 사손의 무공은 여기 있는 성곤 사부가 전수해 주었소. 그러나 이 사부는 내 아내를 겁탈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앙심을 품어 내 부모와 처자식을 남김없이 몰살했소. 아무리 사제지간이라 하나 이 몸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일 수는 없소. 내 손으로 어버이와 처자식의 원수를 갚아야 옳겠소이까? 갚지 말아야 옳겠소이까? 그 말에 사손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부모와 처자식을 죽인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군웅들의 외침이 뇌성병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성곤의 수도가 사손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혔다. 그러자 사손이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피했다. 성곤이 내리친 수도는 그대로 사손의 어깨를 강타했다. 사손은 고통에 겨워 짧은 신음소리만 냈을 뿐 반격하지 않았다. 사실 성곤의 방금 공격은 사손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허초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사손이 즉각 반격할 것에 대비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사손이 회피하기는커녕 대응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격을 고스란히 얻어맞은 것이다. 성곤은 이번에도 왼손으로 사손의 주의를 끄는 것과 동시에 오른손 일장을 후려갈겼다. 그러나 사손은 몸을 뒤틀어 회피 동작만 취했을 뿐 여전히 반격하지 않았다. 성곤이 이번에는 워낙 연한태로 연속적으로 발차기를 날렸다. 그러자 둔탁한 충격음이 울리면서 좌우로 연거푸 날아간 발차기가 사손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다. 발차기에 실린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우람하고도 다부진 사손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한 모금 선혈을 토해냈다. 보다 못한 장무기가 급히 외쳤다. 큰아버님, 어째서 반격하지 않으시고 맞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금방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리던 사손이 다시 몸을 가누고 씁쓸해하니 웃으며 대꾸했다. 이자는 내 사부였다. 그러니 세 차례 공격쯤은 받아줘야겠지. 말끝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손바닥을 칼날처럼 모로 세우더니 질풍같이 휘둘러 쪼개 쳐나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곤은 속으로 실성을 터뜨렸다. 진작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전력을 다한 살수를 썼을 게 아닌가. 성곤은 속으로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했으나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사손의 매서운 반격이 시작되었으니 그것부터 막아내야 했다. 그렇게 옛 스승과 제자의 손발이 얽히고 설키는 숨막히는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딴 길을 걸어오면서 내공 수준 역시 서로 다르게 큰 진전을 본 상태였다. 하지만 쌍방 모두 손발을 놀리는 초식만큼은 여전히 본문 무공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쌍방은 100초 이상 겨루면서도 어느 한쪽도 열세에 몰리지 않았다. 그렇게 200여 초가 지나갈 무렵 갑자기 사손의 입에서 대가릴성이 터져나오더니 쌍권이 벼락치듯 뻗어나갔다. 주먹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그것을 본 공동파 원로들이 칠쌍권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손이 좌우 양주먹으로 연속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비할 데 없이 사나운 위력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공동파 5 원로였다. 아연실색한 그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딱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동파 본문에 진산절기 칠상권을 터득했노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실력이 한낱 외부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손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맹렬한 기세로 들이닥치는 사손의 칠상권의 성곤이 기다렸다는 듯 일장을 내뻗어 맞받아쳤다. 그러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사손은 늠름한 자세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 반면 성곤은 연거푸 3걸음이나 물러났다. 사방을 둘러선 채 관전하던 군웅들의 인파 속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성곤이 뒷걸음질로 물러서자 사손은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다시 칠상권을 날렸다. 그러자 성곤이 다시 일장을 날려 반격했지만 또다시 2발자국 뒷걸음질 쳤다. 이렇게 반복되는 장면을 보고 있던 장무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성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성곤은 지금 소림파의 구양공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성곤이 원진이란 가명을 쓰고 소림 문화의 투신에 공견대사에게 배운 무공이었다. 따라서 그 절기를 제자이던 사손에게 가르쳐줬을 리 없다. 사손은 하루속히 원수를 갚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칠상권을 속성으로 수련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암암리에 깊은 내상을 입었고 초식에도 작은 허점이 있었다. 성곤은 공견대사가 사손의 칠상권 열쇠주먹을 받을 때 몰래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사손의 칠상권에 두 가지 취약점이 있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일부러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사손이 모르는 소림파의 구양공으로 사손이 눈치채지 못하게 반격을 하고 있었다. 사손이 칠상권을 한 차례씩 내지를 때마다 그는 주먹 힘에 칠할 정도를 흡수해 소림 구양공으로 와해시키고 나머지 3알은 반탄력을 써서 되받아치기로 상대방에게 돌려보냈다. 사손의 몸에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내상이 쌓여가고 있었다. 사손이 칠상권 12초씩을 연속으로 후려쳐 보냈을 때 성곤은 수십 보나 잇따라 후퇴했다. 얼핏 보기에는 사손이 크게 우세해 보였으나 그 몸속에 쌓인 내상은 더욱 크게 악화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성곤이 구양공을 익히고 나서 다시 환음지를 수련해 순음일변도로 나간 탓에 원래 배운 구양공의 위력이 적지 않게 중화되었다는 점이다. 보다 못한 공지대사가 호통을 쳤다. 원진 이놈아! 우리 사형이 니놈에게 소림 구양공을 전수했을 때 니놈 떨어 인명을 해치는 데 쓰라고 가르쳤더냐? 성곤이 뒷걸음질 치면서 냉랭하게 코웃음으로 응수했다. 내 은사가 칠상권 아래 목숨을 잃었으니 오늘 나도 소림 구양공으로 은사의 복수를 하는 기리외다. 바로 그때 여태껏 말 한마디 않던 조민이 돌연 고함을 질렀다. 원진! 공견신승의 구양공이 너만 못해서 칠상권에 당하신 줄 아느냐? 어째서 공견신승께선 구양공을 안 쓰셨지? 바로 너 때문에 칠상권을 얻어맞고 원적하신 걸 니놈은 모를 리가 없겠지. 공견신승께선 바로 간악한 니놈의 꼼수에 걸려 돌아가셨다. 원진!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아라. 온통 피투성이의 노여움에 가득 찬 눈초리로 지금 니놈을 노려보고 계시는 저분이 바로 공견신승이 아니냐? 성곤은 조민의 말이 거짓인 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스승이었던 공견대사를 속여 사손 앞에 내세워 죽게 만든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성곤은 조민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바로 그때 틈을 노리던 사손의 무서운 칠상권 일격이 날아들었다. 성곤은 손바닥을 내뻗어 가로막았으나 이번에는 몸만 휘청하고 흔들렸을 뿐 뒷걸음질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엇갈려 진기가 빗나간 성곤은 그만 호된 일격에 정통으로 가슴을 강타당하고 말았다. 당장 기혈이 뒤집히고 들끓어올라 견딜 수 없게 된 그는 즉시 경공신법을 펼쳐 사손 곁으로 빠져나간 다음 한동안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들끓 턴진 기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 이때 조민이 또 고함을 질렀다. 공견신승! 그놈한테 단단히 들러붙어 계세요. 신승께서 제자놈의 손에 돌아가셨으니 저놈도 제자의 손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성곤의 귀에는 조민의 목소리가 원통하게 죽은 귀신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다. 성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가 멈칫하는 찰나에 조민이 또 고함을 질렀다. 성곤! 등 뒤를 돌아봐라. 왜 고개를 못 돌리는 거냐? 두려운 것이냐? 그럼 어디 땅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보아라. 왜 둘이서 싸우는데 그림자가 셋이지? 그 말을 듣고 성곤은 무엇인가 홀린 듯 엉겁결에 발치 밑을 굽어보았다. 바로 그 순간 사손의 칠상권 일격이 다시 들이닥쳤다. 성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사손의 칠상권을 향해 주먹을 날려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강공 앞에 강공으로 맞서자 한동안 퍽, 퍽 하고 주먹끼리 맞부딪히는 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랐다. 이윽고 전력으로 겨루던 두 사람이 동시에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씩 물러났다. 성곤은 오랫동안 격전을 거듭하고도 사손을 이기지 못하자 벌써부터 마음속에 초조함이 들끓었다. 두 눈이 멀어버린 장님에다 내 손으로 길러낸 제자 하나 이기지 못하다니 이런 한심할 때가. 만약 내가 끝내 이놈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하들도 앞으로 내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빌어먹을 환음지만 잃지 않았어도. 성곤은 마음속으로 잃어버린 환음지 신공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성고는 그날 광명정에서 장무기의 구양신공에 의해 환음지를 잃고 말았다. 극양의 기운을 가진 구양신공 내력이 극음의 기운을 가진 환음지 내력을 무참히 파괴해 흩어버리고 만 것이다. 만약 환음지 신공만 있었더라면 오늘 성곤이 사손에게 이렇듯 고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성곤에게 남은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손을 제압하고 인질로 잡아 명교를 협박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 사손의 원수들을 도발하여 명교 세력과 싸움을 붙여야 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라도 자기 한 몸은 보전해서 이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때 문득 사손을 처리할 방법이 떠올랐다. 이른바 환영이보 수법이었다. 성고는 발소리를 내지 않으며 조용히 부러진 소나무 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을 감지한 사손이 연속 3주먹을 내지르면서 앞으로 2걸음을 내디뎠다. 성고는 또 2걸음 물러났다. 성고는 사손을 부러진 소나무 가장기까지 유인에 걸려 넘어지게 할 속셈이었다. 사손이 막 앞으로 추격하려는 순간 장무기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큰아버님, 발밑을 조심하세요. 느닷없는 경고에 흠칫 놀란 사손이 황급히 옆으로 껑충 뛰어 피했다. 바로 그 순간 소리 없이 들이닥친 성곤의 왼 손바닥이 사손의 앞가슴을 강타했다. 벼랑간 소리 없이 들이닥친 충격에 사손은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성곤이 다리를 번쩍 치켜들어 사손의 머리를 으깨려고 내리밟았다. 그러자 사손이 옆으로 한 바퀴 뒹굴어 성곤의 발을 피하더니 용수철 튕기듯 몸을 일으켜 세웠다. 사손의 입술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렸다. 마주 돌아선 성곤은 숨소리마저 멎은 채 고요히 오른손바닥을 아주 천천히 내뻗었다. 사손의 귀가 제 아무리 예민하다 해도 숨소리조차 죽인 채 천천히 공격해 들어가는 성곤을 감지할 수가 없었다. 성곤의 손바닥이 유령처럼 사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또다시 강타했다. 사손은 충격에 몸이 휘청거리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나 그는 억지로 버티고 섰다. 숨을 죽이고 관전하던 군웅들이 비겁하다며 일제히 노기에 찬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성곤은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또 천천히 손바닥을 내뻗어 후려쳤다. 사손 역시 온 신경을 두 귀에 모은 채 기다렸다가 적의 장력이 엄습해오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손을 쳐들어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방향을 틀어버린 성곤의 손바닥이 또다시 사손의 앞가슴을 강타했다. 사손의 황금색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춤추듯 흩날리고 입술 언저리는 선혈로 온통 시뻘겋게 물들었다. 장무기는 그 처참한 몰골을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어 조민을 붙잡고 무슨 좋은 수가 없냐며 그녀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그때 성곤이 또다시 조용하게 유령 같은 움직임으로 일장을 뻗어왔다. 그것을 보고 조민이 엉겁결의 앞가슴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사손이 알아들었는지 오른주먹을 가슴 앞에서 정면으로 후려쳤다. 손바닥을 고추 세워 살금살금 접근하던 성곤은 깜짝 놀라 냉큼 손을 도로 걷었다. 다시 공격 부위를 바꿔가며 공격했으나 그때마다 조민이 경고를 보내 성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같은 수법이 계속 통하지는 않았다. 성곤은 어깨를 노리는 척하다가 조민이 어깨라고 경고하는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유령 같은 경공신법으로 사손의 등 뒤로 재빨리 이동해 그의 등을 가격했다. 경악에 찬 사람들의 외침과 동시에 사손이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또다시 목구멍으로 피가 올라오는 것을 사손은 억지로 참으며 재빨리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성곤의 면상을 향해 입에서 왈칵 쏟아져 나온 시뻘건 피를 뱉어냈다. 그러자 느닷없이 쏟아진 핏물 소나기에 성곤 역시 어지간히 놀랐는지 외마디 실성을 터뜨리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닦았다. 그 틈에 사손이 몸을 땅바닥에 대고 나뒹굴더니 성곤의 다리를 잡았다. 잠시 후 쌍방간의 신랑이 하는 고함이 한꺼번에 울리는가 싶더니 돌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사방을 에워싸고 관전하던 사람들의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없어진 것이다. 군웅들은 몰랐지만 성곤의 얼굴에 피를 뿜어낸 사손은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며 양팔로 성곤의 두 다리를 감싸안은 채 힘껏 잡아당겼다. 두 사람이 있던 장소는 바로 사손이 몇 달 동안 갇혀 지내던 지하내옥의 입구 옆이었다. 결국 사손과 성곤 두 원수는 지하내옥으로 사이좋게 곤두박질 쳐 들어갔다. 지하내옥에는 빗물이 허리까지 찰 정도로 고여 있었다.
위쪽 입구는 넓게 벌어졌으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면적이 좁아져 비쳐드는 햇빛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쪽은 어디를 돌아보나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가뜩이나 두 눈이 핏물로 가려진 데다 순식간에 햇빛마저 차단되자 성고는 당장 시력을 잃었다. 성고는 황급하게 사손과 거리를 두려고 했으나 죄수를 가두어 놓는 지하내옥은 비좁고 협소했다. 성곤이 지하내옥을 벗어나려고 위로 뛰어오르는 순간 아랫배에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다. 바로 사손의 칠상권이 그의 아랫배를 가격한 것이다. 그제야 성곤은 사손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하내옥의 입구 근처로 몰려든 군웅들 귀에 들리는 것이라곤 지하내옥에서 답답하게 메아리치는 호통 소리와 들짐승 같은 울부짖음에 손발이 맞부딪히는 소리와 흙탕물이 지상까지 솟구쳐 올라 흩뿌려지는 광경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군웅들은 두 사람이 평생의 전력을 다 기울여 필사의 혈투를 벌이고 있음을 쉽사리 상상할 수 있었다. 싸움은 차츰 사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손은 이미 눈이 멀어버린 지 20여 년이나 되었다. 그런 만큼 두 귀로 소리만 듣고도 사물의 형체를 판별하고 상대를 감지하는데 숙달된 몸이었다. 반면 성곤의 두 눈은 방금 사손이 뿜어낸 핏물 때문에 모든 사물이 뿌옇게 흐려 보이는 데다 삽시간에 햇빛마저 차단강한 상태라 그저 반사적인 동작으로 마구 때리고 움켜잡기나 할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싸움이 길어질수록 성곤의 마음속에 공포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성곤은 무공 고수답지 않게 마구잡이로 양팔을 휘저으며 사손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지경에 다다랐다. 멀찌감치 둘러서서 관전하던 군웅들이 저마다 손에 식은땀을 쥐어짜면서 지하내옥 입구로 더욱 가까이 몰려들었다. 아직도 승부를 내지 못했는지 밑바닥에서는 사손과 성곤의 호통소리와 기합소리, 그리고 물몰아치는 소리가 끊일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벼랑간 맹수의 단말마와도 같은 처절한 비명이 사람들의 귀청을 때렸다. 그 다음 순간 두 개의 그림자가 연거푸 지상으로 솟구쳐 올라왔다. 눈부시게 비쳐내리는 햇빛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선 채 움직일 줄 몰랐다. 옛 스승과 제자였던 혼원병력수 성공과 금모사왕 사손 두 사람은 눈에서 시뻘건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연은 이랬다. 한참 격전을 펼치던 중 사손의 양주먹이 성곤의 양옆구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 순간 사손의 안면이 텅 비게 되었다. 성곤은 옳다구나 싶어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곧게 펴서 질풍같이 사손의 양 눈동자를 곧바로 찔러 들어갔다. 보통 사람은 눈에 공격이 들어오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목이 돌아간 쪽에 관자놀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가격하면 거기서 승부는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곤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사손이 고개를 돌려 피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성곤을 똑바로 향한 채 고함을 치며 성곤과 마찬가지로 검지와 중지로 성곤의 눈을 찔렀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상대방의 양눈을 찌르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부위를 공격했지만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사손은 애당초 장님이었으므로 앞 못 보는 두 눈에 성곤의 손가락이 꽂혀봤자 통증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성곤은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고 말았다. 앞 못 보는 성곤이 허겁지겁 양손을 허우적거리면서 본능적으로 몸을 솟구쳐 지상으로 뛰어올랐고 사손 역시 뒤쫓아 올라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나 성곤에게는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돌연 사손이 터뜨리는 비웃음이 귓결에 와닿았다. 성곤, 장님이 된 기분이 어떠냐? 그러고는 칠상권을 성곤의 앞가슴 한가운데 정통으로 꽂아 넣었다. 성곤은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피할 수 없었다. 이어서 사손의 칠상권이 연거푸 날아들었다. 결국 성곤은 미친 듯이 선혈을 토해내며 쓰러지고 말았다. 이미 성곤의 장기는 엉망이 되어 폐인이나 마찬가지의 내상을 입었다. 사손이 다시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다. 인과응보로다. 좋구나. 좋아. 갑작스레 들려오는 도액대사의 목소리에 사손은 흠칫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지켜세운 주먹에 힘을 모은 채 가만히 성곤의 숨결을 느꼈다. 성곤.
내 당초 니놈에게 칠상권 13주먹을 남김없이 먹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너는 이미 무공이 전폐되고 눈까지 잃었다. 그러니 앞으로는 2번 다시 이 세상에서 악업을 쌓지 못할 것이다. 너한테 더 주먹을 쓸 필요도 없구나. 사손이 완승을 거두자 장무기를 비롯한 명교 군웅들이 일제히 환희에 찬 함성을 내질렀다. 그러나 사손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표정하게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전신 뼈마디에서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기쁨에 겨워 양부 곁으로 달려가던 장무기의 2발이 멈칫했다. 곧이어 대경실색한 장무기의 입에서 피를 토하듯 비통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큰아버님, 안 됩니다. 장무기가 허둥지둥 달려갔을 때 이미 사손은 체내의 진기를 역류시켜 일신의 무공을 모조리 흩어버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얼른 사손의 등줄기에 손을 얹어 구양신공으로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손은 그 손길을 사납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 주먹으로 제 앞가슴을 딱 한 차례 호되게 후려쳤다. 그러자 입에서 붉은 피가 마구 쏟아져 옷자락을 시뻘겋게 물들였다. 어느새 앞가슴을 후려치던 그 손길마저 힘을 잃고 쇠약해졌다. 이제 사손은 2번 다시 공력을 회복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사손이 아주 천천히 성곤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채 이렇게 말했다. 성곤, 니놈은 내 일가족을 몰살했다. 오늘 니놈의 2눈을 빼앗고 무공마저 전폐시켰으니 이것으로 빚은 다 갚았다. 사부님, 내 일신의 무공은 오로지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오. 이제 내 스스로 남김없이 모조리 흩어버려 당신께 돌려드렸소. 이제부터 그대와 나 사이에는 은혜도 원한도 없소. 또한 그대는 영원히 나를 볼 수 없을 테고 나 역시 영원히 그대를 보지 못할 것이오. 성곤은 2 손바닥으로 잃어버린 눈망울을 어루만지며 고통스러워할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군웅들도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 간의 목숨 건 대결이 이렇듯 허망하게 끝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는가. 그때 사손이 군웅들을 향해 목청을 돋우어 낭낭하게 외쳤다. 나 사손은 죄 많은 몸이요. 오늘날까지 구차스레 살 생각은 애당초 없었소. 만천하 영웅 여러분 가운데 내 손에 가족이나 스승 혹은 절친한 벗을 잃으신 분은 이리 나와서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무기야, 이건 이 큰아버지가 내리는 마지막 분부다. 너는 절대로 막아서도 안 되고 또 훗날 보복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내 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알아듣겠느냐? 그 말에 장무기는 눈물을 머금고 알겠다고 응답했다. 수천 군웅 가운데 사손에게 깊이 원한을 품은 사람은 숱하게 많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 뇌리에는 일가족을 몰살한 피 맺힌 원수를 잡아놓고 단지 무공만 전폐시킨 조금 전 사손의 행동만이 떠올랐다. 아울러 은혜와 갚아야 할 원수를 공평하게 밝혀 자기도 일신의 무공을 흩어버린 모습이 각인되었다. 이제 사손은 무리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죽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 되고 말았다. 거기다 눈까지 멀어버린 장님이 아닌가. 비록 사손이 불구대천의 원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난처한 기색으로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누구든지 먼저 나서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침내 정적을 깨뜨리고 군중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나왔다. 사손, 내 선친이신 알령비천도를 기억하느냐? 내 이제 선친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러자 사손이 울적하게 응답했다. 기억하오. 영존이신 알령비천도께선 소인의 손에 돌아가신 게 확실하오. 그러니 구형께선 마음대로 손을 쓰시오. 그러자 구시 성의 사나이가 두말 없이 힘차게 칼을 뽑아들더니 성큼성큼 두어 발짝 다가섰다. 사손 곁에 서 있던 장무기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자기가 나서선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무의식 중에 두어 걸음 앞으로 옮겨떼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양부 사손이 대가릴성으로 꾸짖었다. 무기야, 막지 말거라. 네가 복수하려는 사람을 가로막으면 그보다 더 큰 불효는 없다. 내 일평생 쌓은 죄업은 더욱 깊고 무거워져 골백번 죽어도 그 피 맺힌 비청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움직여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구시 청년이 사손 면전에서 2 손으로 칼자루를 잡고 앞가슴까지 쳐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니 사손의 얼굴에 침을 한 모금 뱉고 나서 울음보를 터뜨렸다. 선친께서는 일세의 영웅이셨소. 만약 내가 무공을 모조리 잃어버린 장님에게 칼부림을 한다면 그분의 혼령이 하늘에서 이불초한 자식을 얼마나 나무라겠소. 뒤이어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구씨 청년은 손에 잡고 있던 단도를 맥없이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인파 속에 파묻혀 들어갔다. 이어서 또 중년 부인 하나가 걸어 나왔다. 사손, 내 지아비 음양판관 진대붕을 기억하느냐? 이제 남편의 복수를 하겠다. 그러고는 사손의 얼굴에 침을 한 모금 내뱉더니 역시 목 놓아 통곡하며 물러났다. 곁에서 지켜보는 장무기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기만 했다. 양부 사손은 잇따라 수모를 당하면서도 시종 꼿꼿이 선 채 움직일 줄 몰랐다. 무리미는 삶과 죽음을 가볍게 여길망정 모욕은 결코 받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사손은 바윗돌이 된 것처럼 묵묵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과거에 지은 죄를 통렬히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군웅들 속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줄지어 나섰다. 어떤 이는 손바닥과 손등으로 번갈아 따기를 올려붙이는가 하면 어떤 이는 발길로 걷어찼고 또 어떤 이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입이 터져라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돌아섰다. 사손은 모진 매를 피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심한 악담으로 대거리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시종 묵묵히 참고 견딜 따름이었다. 이런 식으로 30여 명이 그 앞에 나서서 모욕을 가하고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도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사손에게 고개를 숙이고서 입을 열었다. 빈도 태어자는 사대업의 칠상권주먹 아래 사형 2분을 잃었소이다. 그러나 빈도는 오늘 사대업이 행한 것을 보고 나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빈도의 칼날 아래 흑백양도의 무수한 호걸이 목숨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사형들을 위해 사대업께 복수한다면 제 칼날 아래 죽은 이들의 일가친척과 벗들도 나를 찾아서 복수할 것이 아니겠소이까. 그런데 저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모르고 뻔뻔스레 사대업의 면전에 복수하겠노라고 나섰으니 태어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칼집에서 장검을 뽑아들더니 왼손으로 칼날을 퉁겼다. 그러자 쨍하는 쇳소리와 더불어 칼날이 두 동강 나고 말았다. 그는 소나기에 들린 반토막짜리 칼날마저 흙바닥에 미련 없이 던져버린 다음 돌처럼 굳은 자세로 서 있는 사손에게 읍내를 올렸다. 그러고는 사뭇 허탈한 기색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보고 군웅들이 웅성웅성 술렁대기 시작했다. 태어자로 말하자면 강호의 명성이 그리 두드러지지도 않았고 어느 문파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은둔자이긴 하나 무공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바였다. 그러나 태어자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어려운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책할 줄 아는 깊은 수양을 보여준 것이다. 아마도 태어자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사손에게 죄를 추궁하러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아미파 제자 가운데 중년의 비구니 하나가 사손 앞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 나도 한 모금의 침 뱉기로 갚으리라. 그러고는 사손의 이마를 향해 침을 퇴하고 내뱉었다. 그런데 침 한 모금보다 먼저 쌩하는 금속성이 바람을 갈랐다. 가래침 속에 작은 강철못 하나를 숨겨뒀던 것이다. 사손의 예민한 청각이 그것을 감지했으나 사손은 씁쓸해하니 웃음만 지을 뿐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황금빛 그림자 하나가 번뜩였다. 언제 나타났는지 황삼 여인이 유령처럼 날아들어 소매자락으로 강철못을 날려보냈다. 그러고는 아미파 비구니를 향해 호통쳤다. 멈춰라. 어딜 감히. 황삼 여인의 호통은 무학의 일대종사다운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황삼 여인이 아미파 비구니를 쳐다보며 위엄있게 물었다. 사태의 법명은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자 중현 비구니가 천연덕스레 대꾸했다. 나는 정조라 하오. 황삼 여인이 정조에게 출가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남편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사손 손에 죽임을 당했는지 캐물었다. 그러자 정조 사태가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참견을 하는 것이냐? 황삼 여인이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사대업께선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시고 원한을 품은 이들에게 목숨을 내놓으셨다.
부모 형제나 절친한 벗을 위한 참된 복수의 칼날이라면 1000만 번이라도 달게 받으실 것이다. 그런 일에 제3자가 참견해서 안 되는 줄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불순한 마음을 품고 복수자들 틈에 섞여 나와 사람을 죽여 입을 봉하려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영웅호걸 중 누구라도 참견할 수가 있지. 그러자 당황한 정조사태가 대답했다. 내가 사손과 아무 원한도 없는데 왜 사람을 죽여 입막음을 한단 말이냐? 얼떨결에 반박하다 말고 아차 싶었던 정조사태가 얼른 입을 다물었다. 자기가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해쓱하게 질린 기색으로 황급히 고개를 돌려 주지하게 눈치를 살폈다. 정조사태의 말을 듣고 황삼 여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옳은 말씀이야. 그대는 사대엽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으니 살인멸구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어인 까닭으로 사대엽을 암살해서 입을 봉하려 하셨는가? 내가 알기로 아미파 정자 학렬에 속한 12비구니 가운데 정연, 정어, 정공, 정예, 정가 그리고 그대 정조까지 6은 모두 규중 처녀의 몸으로 속세를 떠나 불문에 투신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남편을 두었단 말씀인가? 황삼 여인의 질문에 정조사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그대로 떠나려 했다. 어딜 그리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가? 황삼 여인이 대가릴성을 터뜨리더니 한 걸음에 정조사태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정조사태는 몸을 틀어 피해보려 했으나 황삼 여인의 무공이 월등히 높아 아무 소용없었다. 황삼 여인이 정조사태의 어깨를 잡아 짓눌렀다. 그러고는 주지학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준왕자, 이번 살인멸구의 계략은 별로 고명하지 못하시군.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잡고 있던 정조사태의 엉덩이를 힘껏 차서 날려보냈다. 그러자 정조사태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주지학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걸 보고 주지학이 얼음같이 차가운 말투로 대꾸했다. 정조사저가 사손에게 원수를 갚겠다는데 웬 뚱딴지 같은 살인멸구를 들먹이는지 모르겠군. 그러고는 왼손을 휘둘러 아미 제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아미파 제자들은 주지학의 신호에 따라 쓰러진 정조사태를 부축하고는 일제히 산을 내려갔다. 황삼 여인은 그런 아미파를 가로막지 않았다. 주지학이 떠나고 장무기가 황삼 여인 앞으로 걸어가더니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다. 누님께서 번번이 도와주시니 그 크나큰 은덕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누님의 크나큰 존명을 일러주신다면 이 장무기가 가슴 깊이 새겨두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황삼 여인도 다소곳이 허리를 굽혀 담내하며 품속에서 자그만 쌈지를 꺼내 장무기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의무는 이것으로 실마리가 풀릴 거예요.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자그만 쌈지 보따리는 조금 전 주지학을 제압했을 때 그녀의 품속에서 끄집어낸 것이었다. 장무기는 쌈지를 받아들고도 영문을 모른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따름이었다. 무례하다 싶을 만큼 정면으로 바라보는 장무기의 시선을 받고도 그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무기가 다시 한번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물었으나 그녀의 입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응답만 나왔다. 내 이름은 없어요. 그저 이 몇 마디만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네요. 종남산 뒤편 골짜기에 활사인의 고묘 있다네. 신조협녀 내외분께선 강호에 자취 끊으셨네. 황삼 여인은 이것이 자기가 줄 수 있는 대답의 전부라 말하고는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손짓 한 번에 따라온 8명의 처녀를 데리고 표연히 사라져갔다. 그때 개방의 어린 방주 사홍석이 황삼 여인을 부르며 뛰어왔다. 그 외침에 호응하듯 산허리 중턱에서 황삼 여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다. 개방의 막중대사를 장 교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여러모로 힘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장무기도 산허리 쪽을 향해 알겠다며 목청껏 대꾸했다. 황삼 여인이 떠나고 공지대사가 성곤 앞으로 걸어가 호통을 쳤다. 원진 이놈! 어서 방장사숙을 석방하라고 명을 내려라. 만약에 방장사숙께 추호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결코 용서치 않겠다. 그러나 성곤은 쓰디쓰게 웃을 따름이었다.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른 바에야 우리 모두 동기어진 합시다. 더구나 지금 내가 공문을 풀어주고 싶어도 이미 때가 늦었소. 당신은 장님이 아니니까 지금쯤 불길이 치솟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공지대사는 무심코 산봉우리 아래쪽을 바라보다 소스라쳐 깜짝 놀랐다. 성곤 말대로 소림사 절간 경내에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공지대사는 소림사 승려들에게 달마당에서 불이 났다며 어서 불길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승려들이 산 밑으로 뛰어내려가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달마당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네 줄기 물기둥이 화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물기둥은 마치 네 마리의 백룡처럼 기세 좋게 꿈틀거리며 뿜어나가더니 잠깐 사이에 불꽃을 진압해버렸다. 그걸 보고 가슴 졸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던 공지대사가 저도 모르게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연부를 외웠다. 오래지 않아 승려 둘이 헐레벌떡 산 위로 뛰어 올라왔다. 사숙주 어른께 아뢰니다. 원진 휘하의 반역도들이 달마당에 불을 질렀으나 천만다행히도 명교 홍수기 소속 영웅분들께서 제때에 나타나 진화해 주신 덕택으로 불길은 모두 꺼졌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지대사는 뚜벅뚜벅 장무기 앞으로 걸어가 합장하며 예를 올렸다. 장교주님의 고마우신 은혜에 소림사 승려들 전체를 대표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공문사형께서 이 반역도들에게 납치되어 달마당에 갇혀 계셨는데 불길은 잡았으나 사형의 안위가 어떠신지 모르겠소이다. 장교주님과 여러 영웅께선 잠시 예서 기다려 주십시오. 노나비 내려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곁에서 성곤이 그 말을 듣고 껄껄대고 웃었다. 공문방장 몸에 기름을 뿌려 놓았으니 불길이 치솟자마자 통구이가 되었을 거다. 홍수기 놈들이 달마당 건물은 구했지만 아마 방장 늙은이는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갑자기 산허리 중턱에서 누군가 성곤의 비웃음에 응수하는 사람이 대꾸했다. 홍수기는 구하지 못했어도 후토기는 다르지. 그 말과 함께 광명 우사자범유와 후토기 장기사 안원의 모습이 정상 위에 불쑥 나타났다. 두 사람은 노승 한 명을 좌우에서 부축하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소림사 방장 공문대사였다. 셋 모두 옷자락이 불타 너덜거리고 이마는 불에 대어 허물이 벗겨진 데다 수염과 머리카락마저 불길에 휩쓸렸는지 몇 가닥만 듬성듬성 남았을 뿐이었다. 영락없이 화염지옥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형국들이라 위험한 불길을 헤집고 공문방장을 구출하던 당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했다. 공지대사는 허둥지둥 공문방장을 껴안고 감격에 차 울부짖었다. 잠시 후 공지대사가 범유와 안원을 새삼 돌아보았다. 머리카락은 이마에 눌어붙고 불길에 그슬린 얼굴과 손등에는 군데군데 물집이 잡혔다. 그는 두 사람 앞에 깊숙이 허리 굽혀 살해했다. 그러고는 범유와의 결투 약속을 스스로 취소했다. 범시주. 이 늙은이가 지난번에는 범시주께 무례하게 군점 용서해 주시오. 만안사의 약속은 노승이 지키지 못하겠소이다. 감히 그 자리에 어찌 나설 수 있겠소. 무림에서는 무공 대결을 약속하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실력을 겨뤄 패한 것보다 더 큰 치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무림의 태두라 불리는 소림의 원로신승이 만천하 영웅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만큼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사형을 구해낸 범유에게 감격해 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문방장은 공지대사와 몇 마디 상의하고 나서 법지를 내려 일망타진한 원진과 그 일당을 모조리 후전으로 끌어다 감금하도록 조치했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계율에 따라 엄벌에 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성곤이 원진이란 법명으로 소림사에 입문한 지 수십 년 세월이 흘렀다. 따라서 그와 결탁한 도당 역시 적은 수가 아니었으나 이제 수계가 제압당하고 볼모로 잡아둔 공문방장마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자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닫고 저항 없이 모두 끌려갔다. 성곤 일당이 소림사 승려들에게 모두 끌려 내려가자 사손이 공문방장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 제자 사손의 죄업이 깊고도 무거우니 바라옵건대 방장 스님께서 이 몸을 거두어 주시고 삭발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공문방장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도액대사가 먼저 손짓을 보냈다. 이리 오너라. 노승이 널 제자로 받아주마. 그러자 사손이 어찌 그럴 수 있냐며 사양했다. 사손이 공문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원자 학렬의 제자가 된다. 그러나 만일 도액대사를 스승으로 모신다면 공자 학렬에 올라 곧바로 공문, 공지대사와 사형제 사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자 도액대사가 불호령을 내렸다. 멍청한 것. 공은 그대로 공이요. 원 또한 공이니라. 아상이 곧 남의 상인데 그것을 깨치지 못했느냐? 사손은 일순 그 호통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이내 깨닫는 바가 있었다.
스승과 제자의 연분이나 학렬 그리고 법명의 존엄성 따위는 불가에선 모두가 허망한 공이요. 한낱 헛된 환영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윽고 사손의 입에서 개송이 흘러나왔다. 스승도 헛된 것이요. 제자도 헛된 것이라. 죄가 없으면 업보도 없고 덕이 없으면 공도 없는 것을. 도액대사도 마음이 탁 트이는지 통쾌하게 껄껄대고 웃었다. 좋구나 좋아. 얘야. 내 문화에 들어와서도 역시 사손이라 부르겠다. 그 뜻 알겠느냐? 그러자 사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불초 제자 알아듣겠습니다. 쇠똥이나 사손이나 모두가 헛된 그림자요. 육신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이름 따위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사손은 원래가 문무를 아울러 겸비한 제사였다. 이후 사손은 불문에 귀의해 마침내 일세의 고승대덕이 되었다. 도액대사가 사손의 손을 부여잡고 도겁, 도난 두 대사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겨떼어 산 밑으로 내려갔다. 공문방장, 공지대사, 장무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허리 굽혀 배웅했다. 금모사왕 사손은 30여 년 동안 강호를 뒤흔들어 놓고 경천동지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그런 그가 오늘에야 큰 원수를 갚고 불문에 투신하는 것을 보니 수천 명의 군웅은 감의 어린 탄식을 금할 길이 없었다. 장무기 역시 기쁨에 겨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픔과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공문방장은 모인 군웅들을 소림사로 초대해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이후 소림파는 공문방장과 공지대사의 주재 아래 원진을 비롯한 반역도 일당의 죄를 따져 엄벌에 처하고 문호를 정리하는 일에 착수했다. 장무기는 며칠 동안 소림사에 머물렀다. 그는 천은기의 장기사로 임명된 이천원에게 긴급령을 내렸다. 그 예하 교도들을 이끌고 장무기 일행이 몇 달 전 상륙했던 절의 고도를 찾아가 도룡도와 의천검을 수색해서 찾아오라는 특명이었다. 아울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팽영옥 대사를 이들과 함께 떠나보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